동탁은 후한 말 양주 농서군 임조연에서 태어난 인물로 삼국지의 서막을 여는 중심의 선 군벌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거칠면서도 지략이 뛰어났고 덩치는 크며 완력이 대단했기에 젊은 시절부터 이미 비범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궁술에 있어 탁월한 솜씨를 보였으며 좌우에 화살집을 하나씩 차고 양손으로 자유롭게 활을 쏘아대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무예는 그가 주변 인물들로부터 존경과 경외를 동시에 받게 만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호방하고 포용력 있는 성품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으며 이민족 강족의 유력자들과도 깊은 친분을 쌓았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고향에 돌아와 밭을 갈며 지내던 시절 강족 무리가 그를 찾아오자 동탁은 주저없이 밭을 갈던 소를 잡아 연애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한 강족들은 그를 마음으로 따르게 되었고 이는 훗날 동탁이 서북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환제 말년 동탁은 우림랑으로 천거되어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고 병주에서 전공을 세우며 병주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올린 전공은 물론 부하들과의 관계에서도 탁월한 통솔력을 보였습니다. 포상으로 받은 전리품들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아낌없이 부하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은 그의 인심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히 사람들의 신망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실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동탁은 하동태수로 임명되어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북방 이민족을 토벌하는 과정에서도 연이어 전과를 올리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용맹이나 잔인함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위엄을 함께 갖춘 지도자로서 그는 이미 변방을 넘어 중앙으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동탁의 초기 생애는 그의 이름이 악명으로 남게 되는 훗날과는 다르게 뛰어난 무공과 카리스마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한 흡인력을 지닌 장수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동탁이 하동태수로 재임하던 시기 중국 전역을 뒤흔든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후한 말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184년 창천이사라는 구호 아래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자 후한 조정은 황급히 각지의 유력 장수들을 동원해 반란 진압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노식이 전장을 누비며 황건적을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당시 조정의 부패와 당쟁으로 인해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노식이 좌풍이라는 조정 관리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되었고 결국 그의 자리를 대신한 인물이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동중랑장이라는 군직을 받고 전장에 투입되었으나 황건적과의 전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입니다. 오히려 전장에서 패배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면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후일 일부에서는 그가 의도적으로 힘을 빼고 싸웠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록에 따르면 동탁 본인은 이 일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크게 속상해했다는 언급이 있는 만큼 그저 전장에서 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 시기를 다룬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동탁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다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 동탁은 황건적에게 쫓기던 중 당시 의용군에 불과했던 유비와 관우, 장비 삼형제에게 구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예를 갖추며 정중하게 대했지만 이들이 정규군이 아닌 민간 의용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 태도를 바꾸고 거만한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후일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보여준 독선적인 행보를 암시하는 장치로 읽히지만 정사에는 이 같은 만남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유비와 동탁은 이 시점에서 교류가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황건적 전투에서 패배한 후 조정으로부터 군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탁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이 많다는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의 사후까지 그의 신복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동탁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충성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탁이 그들과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적인 신뢰의 결과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시 변경 출신 무장들이나 병사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들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디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온 만큼 혈연과 지연, 그리고 생사를 함께한 유대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동탁은 그들과 같은 지방 출신으로 전장에서 직접 함께 싸우며 전공을 세운 인물이었기에 그의 부하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낯선 지휘관보다는 익숙한 동탁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질적인 무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훗날 중앙 정치에 개입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황건적의 나는 동탁이라는 인물이 후일 후한 전국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중요한 분기점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기질과 주변을 장악하는 능력을 드러낸 첫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184년 말 동탁이 황건적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면직된 직후 양주는 다시 한번 격동에 휘말립니다. 이번에는 지역 출신 인물들, 즉 변장과 한수가 중심이 되어 거대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수는 동탁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만큼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들고 일어난 시점은 바로 동탁이 좌절을 경험하고 군에서 물러나 있던 시기였기에 그의 복귀는 더욱 드라마틱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 반란은 단순히 변방에서 벌어진 소요가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인 185년 봄, 반란군은 마침내 수도 장안이 있는 삼보 지역까지 위협하는 대규모 사태로 비화됩니다. 이때 한나라 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침내 진압군을 파견합니다. 진압의 총사령관으로는 좌거기 장군 황보숭이 임명되었고 동탁은 다시 중랑장으로 폭직되어 황보숭을 따라 한수토벌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앙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보숭이 실질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곧 해임당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인물은 당시 사공이었던 장온이었으며 그는 거기 장군의 직책을 받고 반란 진압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동탁은 8호 장군으로 승진하며 그 위세를 다시금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탁의 행보는 군인으로서의 충실함보다는 오만함과 불손함으로 더 강하게 기억됩니다. 삼국지 오서에 따르면 장온이 조서를 내려 동탁을 장안으로 호출했음에도 그는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뒤늦게 도착해서는 상관에게 예를 갖추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니라 장온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손견은 매우 격분하였다고 전합니다. 당시 장온 휘하에서 참군사로 종군 중이던 손견은 동탁의 오만함과 무례함, 그리고 반란 진압에 있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도 뻔뻔하게 구는 모습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온에게 동탁을 더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간언하지만 장온은 동탁이 강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동탁은 이미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변방의 민심과 권력을 아우르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동탁은 장온과 함께 미양에서 변장과 한수의 반란군을 상대합니다. 전투는 쉽지 않았고 여러 차례 고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월 동탁은 포옹과 함께 최전선에서 분전하며 마침내 반란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전공으로 인해 그는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고 장온의 명을 받아 3만의 병력을 이끌고 설령 일대의 강적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위기는 또 찾아옵니다. 변장과 한수를 추격하던 주신의 군대가 유중성 부근에서 보급로가 끊기며 패주하게 되었고 동탁 역시 설령강에서 강족의 포위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때 동탁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식량이 바닥나자 병사들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신용을 하게 하고 자신은 하천을 막아 인공 연못을 만듭니다. 이후 병력을 그 연못 위로 안전히 통과시킨 뒤 마지막에 제방을 무너뜨려 강족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물이 깊어진 덕분에 강족은 동탁의 군대를 쫓지 못했고 결국 동탁은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당시 조정이 파견한 6군대 중 오직 동탁의 군대만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동탁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장군 태양후에 봉해졌으며 시급 천호를 하사받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다시 중앙 정치의 무대에 올라서기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의 오만함과 독단적인 성향이 또다시 조정 내 갈등을 일으킬 불씨로 자리잡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동탁이 기지를 발휘해 강족의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퇴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가 상대하던 반란 세력, 즉 한수의 군대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세력을 키워 오히려 더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86년 겨울 한수는 자신의 동료이자 경쟁자인 변장을 제거하고 북궁백옥과 이문우 역시 추겨 세력을 통합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한수는 명실상부한 반란 세력의 단일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고 그의 군세는 10여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강된 군대는 농서 지역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며 다시금 중앙 정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뒤인 187년 4월 반란군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마등과 왕국마저 한수의 편에 서게 되면서 반군의 지휘체계는 더욱 안정되고 군사력 또한 막강해졌습니다. 이들은 양주 자사 경비의 군대를 정면으로 격파하였고 한양군을 공격하여 태수 부섭을 살해하는 등 이미 반란의 규모를 넘어서는 내란 수준의 충돌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188년 11월 다시금 동탁을 중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동탁은 전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이전부터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좌장군 황보숭과 손을 맞잡고 반란군 토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진창 지역을 포위한 왕국의 군대를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진창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이를 내주게 되면 서쪽 방면 전체가 반군의 손에 들어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서도 동탁의 판단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후한서 황보숭 열전에 따르면 동탁은 진창이 이미 위태로우니 즉각 군을 진창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황보숭은 진창의 방어력이 아직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반군이 스스로 힘을 소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하자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황보숭의 판단이 옳았고 왕국의 군대는 189년 2월에 스스로 진창 포위를 풀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은 황보숭은 곧바로 추격전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동탁은 궁지에 몰린 적을 뒤쫓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진격에 반대했고 자신의 병력을 후방에 남긴 채 황보숭 혼자만이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황보숭은 이 전투에서 만여 명을 베는 대승을 거두며 반란군을 효과적으로 소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동탁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고 황보숭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이후 동탁은 황보숭과 장온이라는 한때 상관이자 전우였던 이들에게 모두 원한을 품게 됩니다. 특히 장온에게는 그가 원술과 내통했다는 조작된 죄목을 씌워 결국 형에 처하게 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황보숭 역시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그의 아들인 황보견수가 간절히 간청함으로써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동탁이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기 전 이미 그 속에 증오와 보복의 정서를 강하게 키워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동탁은 무장으로서의 전공과 명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뜻을 거스른 자를 오래 기억하고 언젠가는 보복하는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가 황제를 폐위하고 헌제를 옹립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심성은 더욱 극단적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진창 전투 이후 동탁은 단순히 한나라 정부의 장군이 아니라 스스로 군벌로 변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황실에 충성하는 장수의 외형을 유지했지만 실상은 전쟁의 승리를 기반으로 군대를 사실상 사병화하며 자신만의 무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황보숭이 반란 진압에 공을 세워 조정해서 칭송을 받는 사이 동탁은 상관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중앙의 명령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독자적인 행보는 조정 내에서 불안감을 자아냈고 점차 동탁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9년 조정은 동탁을 견제하기 위해 그를 소부로 임명하고 동시에 군권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감행합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영전을 수여하는 듯한 조치였으나 실상은 수도로 불러들여 군대를 떼어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동탁은 이 소집 명령에 불응합니다. 그는 중앙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자신이 통솔하는 군사들의 생활이 어려운 데다 부하들이 자신을 너무나 따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사실 이 주장은 단순한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변경 출신으로 중앙 관료들이 아닌 자신들과 같은 변방 출신 지휘관 동탁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중앙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 유대감이자 충성심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은 또다시 차선책을 꾀합니다. 같은 해 동탁을 병주목으로 임명하고 기존의 동탁 군대를 좌장군 황보숭 휘하로 넘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탁은 병주로 향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직접 병력을 데리고 가겠다는 상소를 올립니다. 이는 명령에 대한 정면 거절이자 조정의 통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미 동탁은 명령을 명분 삼아 움직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원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89년 4월 한 제국의 역사를 뒤흔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제의 사망과 함께 소제가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황실의 실권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척과 환관 세력 간의 복잡한 갈등 구조에 얽혀 있었습니다. 소제의 외삼촌이자 대장군이던 하진은 오랫동안 궁중을 좌지우지하던 십상시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후 하씨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자 하진은 점차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몰립니다. 마침내 하진은 원소와 협의하여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장수들을 낙양으로 불러 모아 무력 시위를 통해 십상시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작전에 동탁도 참여하여 낙양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탁이 낙양 인근에 도달하기 직전 수도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십상시의 기습으로 하진이 궁중에서 피살되고 이에 분노한 원소와 하진 세력이 반격하면서 궁궐에 불을 지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황제와 진류왕 유협은 이 혼란 속에서 실종되었고 낙양은 문자 그대로 불타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동탁은 마치 혼돈 속에서 기회를 낚아채듯 군을 급히 몰아 하루 만에 낙양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혼란의 와중에 북망산에서 실종되었던 황제와 진류왕을 마침내 찾아냅니다. 이 장면은 당시의 역사서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소제는 동탁의 위풍당당한 무력과 말 그대로 군대 전체를 거느리고 나타난 그의 모습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반면 진류왕 유협은 어리다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침착하게 동탁과 마주했고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며 인상 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탁은 곧바로 유협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어린 유협을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인상이나 언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협의 보호자가 마침 동탁과 같은 성씨를 가진 효인왕후 동씨였기 때문입니다. 당대 중국 사회에서는 같은 성씨를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정치적으로는 명분을 만드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탁과 효인왕후 동씨는 실질적으로는 혈연 관계도 아니었고 서로 왕래가 있는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있어 같은 동씨라는 상징은 충분히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고, 이는 동탁이 유협을 새로운 황제로 삼으려는 명분을 세우는 데 활용됩니다. 무엇보다도 유협은 아직 어린 나이였으며 정치적 기반이나 외척, 지지 세력이 거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동탁이 앞으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데 있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소재는 하진의 잔류 세력과 영사왕후 하씨의 후견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탁이 마음대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탁은 유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낙양을 불태운 혼란의 와중에서 동탁은 자신의 무력과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황제 교체를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한 제국의 중심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군벌이 아닌 한나라 황제를 옹립하고 폐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손에 넣은 사실상 제국의 실권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비록 낙양에 가장 먼저 입성했지만 처음부터 무력으로 도성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끌고 온 병력은 3,000명 안팎에 불과했고, 병사들 또한 대부분 서량 지방 출신의 변방인들이었기에 수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도성의 문무백 관들과 원소, 원술 등 이미 중앙 정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던 인물들에게 동탁은 그저 촌구석에서 올라온 무례하고 무지한 장수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탁은 결코 이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사람들의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수를 꾀합니다. 도성에 주둔한 이후 동탁은 사흘 또는 나흘 간격으로 낙양의 내 성문에서 밤중에 병력을 몰래 내보내고, 다음날 새벽마다 그들을 다른 방향의 성문을 통해 푹과 깃발을 앞세워 다시 입성시켰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서량에서 수많은 지원군이 계속 도착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동일한 병력을 계속 돌려 세운 것에 불과했지만 도성 내에서는 동탁에게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대군이 뒤따르고 있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탁은 칩상시의 난 속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하진과 하묘 형제의 유산을 노립니다. 당시 그들이 통솔하던 낙양에 정예 중앙군이 남아있었고, 동탁은 이들을 찾아가 지휘권을 넘기도록 설득하거나 위세로 굴복시켰습니다. 그 결과 낙양 주둔 병력 대부분이 동탁 휘하로 귀속되면서 명실상부한 수도 최강의 무력자가 되었습니다. 정규군을 장악한 그는 단순한 외부 장수가 아닌 실질적인 군사권자의 위치로 급부상한 셈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탁은 자신의 최대 위협 중 하나였던 병주자사 정원까지 제거하며 권력 기반을 완성합니다. 정원은 당시 집금호라는 직책을 겸하고 있었고, 이는 황궁의 수비를 맡는 막강한 요직이었습니다. 그가 보유한 병력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동탁으로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인망도 있고 경계심도 깊은 인물이라 정면 충돌은 자칫 동탁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동탁은 정원의 측근인 여포에게 접근합니다. 여포는 무예가 뛰어나고 야심이 큰 장수로 당대의 이름난 무장이었으나 정치적 기반은 약했습니다. 동탁은 막대한 재물과 좋은 말 한 필,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약속을 내세워 여포를 회유합니다. 결국 여포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게 귀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동탁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확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충성심보다는 기회와 실리를 중시하는 여포의 배신을 통해 동탁은 낙양 내 최대 무장 세력 중 하나마저 흡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동탁은 낙양을 사실상 장악하게 됩니다. 낙양에 있던 경쟁자들, 즉 원소, 원술, 공융, 정원 등의 세력은 하나둘 자리를 잃거나 도성을 떠났고, 동탁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존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천자가 누구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의 병력이 도성을 통제하고 있는가였던 시기. 동탁은 이 기준에서 볼 때 더 이상 상대할 자가 없는 낙양의 실권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토록 염원하던 권력의 정점에 올라 황제의 패립과 옹립마저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권력의 피라미드 최상층에 도달한 동탁은 이대로 멈추지 않고 마침내 황제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동탁은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그동안의 분노와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분을 만드는 데 능했고, 그것을 포악한 행동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공유용을 면직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독주는 가속이 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위로 자신을 승진시킨 동탁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어린 황제 소재를 폐위하고 진류왕 유협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재는 이름뿐인 황제였지만 명백히 하진의 조카로 조정 내 원소, 원술,
하며 등과 연결된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협은 그러한 연줄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의 보호자는 동탁과 같은 성씨를 가진 효인황후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탁은 유협에게 가문의 인연을 들이대며 외형적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물론 효인황후와의 혈연적 연관은 어디까지나 명분에 불과했고 실상은 조정 전체를 틀어줄 수 있는 꼭두각시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유협의 황제 등극은 사실상 동탁 정권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재는 홍농왕으로 강등되었고 그를 마지막으로 지키던 사람들, 어머니인 영사황후 하씨를 포함한 황실 인물들은 차례로 숙청당했습니다. 동탁은 이유를 시켜 유협의 생모인 영회황후와 효인황후가 소재 폐위에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처형하였고 이와 함께 소재의 모후인 하황후도 가차없이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반대파 숙청이자 황실 내부를 철저히 장악하기 위한 공포 정치의 서막이었습니다. 황제와 항후를 마음대로 패립하고 죽이는 그의 만행은 단지 궁궐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지방을 순시하던 중 양성에서 백성들이 지신제를 지내는 모습을 본 동탁은 이를 도적대들의 회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재판이나 조사도 없이 남자들은 모두 도륙하고 남겨진 여자들과 재산은 군사들에게 분배하게 했습니다. 이후 낙양으로 돌아와서는 도적을 소탕했다는 거짓말로 자신을 미화하였습니다. 그의 폭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조차 동탁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후궁들을 마음대로 희롱하거나 강제로 범했으며 황실의 명예와 규율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심지어는 고 황제 영제가 묻힌 문릉에 몰래 사람을 보내 부장품을 도굴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묘지까지 훼손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황제조차 피하지 못하는 동탁의 권력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같은 만행에 분노한 조정 내 일부 신하들은 동탁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부라는 인물이 비밀리에 암살을 시도했지만 계획은 발각되어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후대의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는 조조가 왕윤에게서 칠보도를 받아 동탁 암살을 시도하다 실패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지만 이는 창작된 이야기로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탁이 극도의 공포 정치로 신하들로부터 암암리에 원한을 사고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동탁의 반기를 든 이들은 신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해태수 왕강은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낙양 근방에 진을 치고 동탁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에 동탁은 군사를 강을 건너는 척 눈속임을 하고 정예 병력을 따로 보내 왕강군의 배후를 기습하였습니다. 이 기습으로 왕강의 병력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사실상 항거할 수 있는 외부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처럼 동탁은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황조 대신 외부의 지방 세력까지 모두 제압함으로써 천자의 나라를 완전히 사병의 무력으로 제압하고 지배하는 전례 없는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낙양은 더 이상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동탁의 손아귀 안에서만 움직이는 도시로 황제도 조정도 신하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습니다. 189년 말 낙양을 장악한 동탁은 황제를 바꾸고 폭정을 일삼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만행에 대한 분노는 조정 내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제후들의 분연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190년 각지의 제후들이 모여 원소를 맹주로 삼고 반동탁 연합군을 조직하였습니다. 유, 장막, 공주, 유대, 한복 등 각지의 유력자들이 동참하였고 후일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는 손견, 조조, 원술 등의 세력도 가담하게 됩니다. 한나라 말에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대의 아래 결집한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황제를 위한다는 구실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동탁이라는 괴물 같은 권력자를 제거하기 위한 무력 연합이었습니다. 동탁은 연합군의 형성 과정에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가 일으킨 폭정은 이미 백성의 마음을 떠나게 했고 민심은 동탁의 몰락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무력 황건적의 잔당이었던 곽태를 비롯한 이들이 다시 봉기하여 이른바 백파적이라는 집단을 형성했는데 이들의 병력만도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동탁은 심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자신의 독단적인 방식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먼저 연합군을 형성한 주요 제후들을 천거하거나 조정에 연결시켜 주었던 인물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주비와 오경, 그리고 원소의 숙부이자 태부였던 원해, 원술의 형이었던 태복, 원기를 비롯하여 두 집안 사람 50여 명이 동탁의 손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그저 복수라기보다 앞으로 더 큰 반격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공포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반동탁 연합군은 생각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후들은 낙양 근처에서 각기 진을 치고 주저하였고 실제로 동탁을 직접 공격하려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확고했지만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병참 문제로 인해 행동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나마 조조와 포신이 진격을 시도하였으나 동탁은 여기서 자신의 숨겨진 패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서영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력으로 조조와 포신의 군을 크게 무찌르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어 191년 손견 역시 반동탁 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원술의 명분 아래 움직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군세를 이끌고 하남 일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손견 역시 서영의 용맹 앞에서 크게 패하며 가까스로 병력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손견은 강한 의지와 전술력을 가진 장수였지만 그 당시의 서영은 무력과 전투지휘에 있어 당대 최정상급 인물이었기에 섣부른 돌파는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동탁은 손견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호진과 여포를 파견하여 양인성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이 두 장수는 오히려 내부에서 불화를 일으켜 작전 수행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점을 틈타 손견은 원술이 제공한 넉넉한 병참과 물자 지원을 바탕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원술이 운거하던 남양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성시 기준으로 36개 현과 36만 호, 인구 190만 명을 거느린 방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후 조조가 형주를 정벌한 후 신야현 등을 중심으로 나누어 군 단위 행정구역을 새롭게 만들 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양인성 전투에서 동탁군은 패배하고 이 과정에서 도의 화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는 동탁의 중요한 전력이었기에 이 손실은 단순한 병력 손실 이상의 타격이었습니다. 화웅의 죽음은 단지 장수 하나의 전사로 끝나지 않았고 동탁 정권의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분노한 동탁은 보복으로 더 큰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반군에 협력하거나 연계되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포로로 잡자마자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영천의 태수 이민이나 예주의 종사 이연 등은 동탁의 손에 생포되었고 그 처형은 잔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기름솥에 던져져 산채로 튀겨졌고 이는 동탁이 적에게 보내는 잔혹한 경고이자 그가 정치적 반대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살은 단지 물리적인 억압을 넘어 조정과 지방 세력들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동탁은 손견과 화친을 시도하기 위해 이각을 보내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손견은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동시 일가를 멸하겠다는 선언까지 하며 끝내 타협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이처럼 반동탁 연합군과의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싸움을 넘어선 생사의 문제였으며 동탁은 점차 자신을 포위해오는 시대의 흐름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봉기와 잇따른 전선에서의 위기 속에서 동탁은 위기 돌파를 위한 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는 한나라 수도였던 낙양을 포기하고 과거 전한과 신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으로 천도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는 명분상으로는 전란을 피해 황실과 백성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반동탁 연합군의 공세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후퇴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천도 계획이 논의되자 조정 내에서도 반발이 거셌습니다. 양표, 황환, 순상, 오경, 주비 등 고위 관료들이 하나같이 이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장안이 낙양보다 제위의 정통성을 상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천도의 과정에서 백성들의 삶과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들어 동탁에게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탁은 이들의 충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반대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양표, 황환, 순상 등에게는 면직 처분을 내린 뒤 이들을 곧바로 서민으로 강등시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경과 주비에게는 더한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동탁의 조정은 그 어떤 반대도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공포정치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천도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여포에게 황제와 후비들의 능묘를 파헤쳐 보물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포는 이 명령에 따라 후한 역대 황실의 무덤은 물론 고위 관리들과 명망가들의 묘지까지 도굴하였습니다. 결국 그 여파는 백성들의 무덤에까지 미쳤고 동탁의 병사들은 민간인의 분묘까지 파헤쳐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천륜을 거스르는 행위였으며 민심을 돌이킬 수 없이 잃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탁은 낙양에 부유한 가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기병 5,000명을 조직해 낙양 시내를 수색하게 하고 재산이 많은 이들을 붙잡아 그 이마에 반신역당이라는 글귀를 적은 깃발을 꽂은 뒤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모조리 몰수되어 천도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동탁에게 있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낙양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도로서의 기능은 물론 도시 전체가 철저히 파괴되어 잿더미로 변하였고 남은 주민들마저도 그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 군사적 요충지로 삼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자신은 장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파괴한 것은 단순히 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동탁은 후한이라는 제국의 심장부를 스스로 짓밟으며 남은 국채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안으로 들어가던 길에 동탁은 자신의 신복들을 주변에 배치하였습니다. 동월, 단회, 우보 등의 장수를 각지에 파견하여 반동탁 연합군의 추격에 대비하였고 스스로는 장안에서 권력을 다시 정비하며 반격의 준비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반동탁 연합군 내부에서는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동탁타도라는 대회 아래 모였지만 각 제후들의 이해관계는 제각기 달랐고 상호 불신과 경쟁의식은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원술은 공손찬과 손을 잡고 원소를 공격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손찬의 동생 공손호를 전장에 내보냈으며 손견을 보좌 역할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공손월이 원소 측의 장수 주왕에게 전사하게 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공손월의 전사로 인해 손견은 전투 자체를 중단하였고 이는 곧 전체 연합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대의 명분은 유지되었지만 각자의 이익 앞에서는 연대가 무너졌고 동탁을 향한 포위망은 허망하게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반동탁 연합은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좌초하게 되었고 동탁은 혼란한 정치 지형 속에서 여전히 권좌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동탁은 훗날 주변 인물들에게 손견이라는 장수를 언급하며 자신이 느낀 위기감을 솔직히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관동의 군대가 여러 차례 패하였고 대부분의 장수들이 나를 두려워하였기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손견만큼은 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손견은 젊고 고집이 세었지만 사람을 알아보고 등용하는데 탁월한 안목을 지닌 인물이며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동탁 자신에게 맞서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은 손견을 단순히 유능한 장수로 보는 것을 넘어 그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 판단한 듯합니다. 동탁은 또 자신이 무력하게 보였던 과거의 사건을 자세히 회고하며 당시 자신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했는지를 상세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주진과 함께 서쪽 정벌에 나섰고 주진이 금성에서 반란군을 포위할 때 후방을 지킬 병력을 두자고 건의했으나 상관인 장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상황이 무리라고 판단했으며 그 내용 또한 조정에 상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장원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 채 강족 토벌이라는 또 다른 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동탁은 이 작전이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임을 직감했지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안정지역에 배치하고 병사 수를 부풀리는 등 심리전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군에게는 병력이 대규모로 남아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고 실제 병력보다 더 큰 위세를 형성해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손견의 작전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손견은 주진과 함께 금성 작전에 나섰으며 반란군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이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막는 등의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동탁은 이러한 손견의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전략 역시 자신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며 실제로 그 전략은 자신이 설계한 큰 틀 안에서 움직였던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손견은 병력을 이끌고 안정적인 보급을 유지하며 장기전에 대비하였고 적이 손견의 위세에 눌려 쉽게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손견의 뛰어난 지휘력과 전술 감각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탁은 주진과 장원이 손견을 제대로 등용하지 못했고 자신 역시도 홀대받은 채 작전의 핵심에서 밀려났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주진은 금성 공격에 실패하고 물자를 버린 채 도주하게 되었고 동탁은 그 작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도양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회상하며 자신이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전략가였음을 강조하였고 손견이 좌군사마로 발탁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자신이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작전이었고 당시 손견이 그러한 역할을 맡은 것은 능력이 아닌 상황이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동탁의 발언은 손견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던 그의 인식을 드러내며 동시에 자신의 군사적 판단과 과거의 억울했던 대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당시 중앙조정에 대한 불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고는 훗날 동탁이 장원을 숙청하고 황보순과도 원한을 맺게 되는 정치적 결정에 일정 부분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장안으로 천도한 동탁은 본격적으로 황제 위에 군림하는 톡제 권력자의 행보를 밟기 시작합니다. 황제를 앞세우고 조정에 입성한 동탁은 천자의 위엄과 조금도 다름없는 행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닌 수레는 푸른 덮개 위에 금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구조였으며 수천의 병사들이 길을 정비하고 따르면서 마치 황제보다도 더 위엄있는 존재처럼 군림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오른 그는 자기 가문 사람들을 줄줄이 조정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친동생인 동민은 좌장군이라는 핵심 군사직에 임명되었고 조카인 동왕은 중군 교위에 올라 군사적 실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녀인 동백은 아예 위안군이라는 자기로 봉해졌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시첩, 즉 후궁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후로 책봉해버렸습니다. 혈연과 사적인 정을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이 전행은
당시 조정의 상식과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탁의 전행은 단순히 인사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라는 지역에 자신의 거점으로 삼을 대규모 성체를 건설했는데 이 성의 이름은 만세오라 불렸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를 미오라고 줄여 불렀으며 그 규모는 장안에 필적할 만큼 컸습니다. 성벽의 높이와 두께는 무려 7장에 달했으며 그 안에는 30년 동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식량과 보물이 축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동탁은 이 요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일이 뜻대로 되면 이곳에서 천하를 장악할 것이며 일이 어그러질 경우에는 이곳에서 한평생을 보내며 자급자족하겠다. 즉, 만세오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철통 요새였고 동시에 그의 폭정을 뒷받침할 무기고이자 금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동탁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만의 특이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방의 군벌 공손찬도 역경로라는 독자적인 성체를 건설하며 무력과 독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공손찬과 동탁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등장한 인물이지만 죄 없는 백성을 학살하고 자신만의 거점을 구축해 정권을 지탱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모를 보였고 폭정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동탁의 악행은 공손찬을 한참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공공연히 한 황실을 압박하며 황제조차 마음대로 패립한 자로서 후세에도 유독 더 큰 악명으로 회자되었습니다.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이 만세오 건설과 관련된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년 남짓한 짧은 집권 기간 동안 장안 일대의 피폐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거대한 성체를 세우고 30년치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 후한 말기에는 전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고 비단 장안뿐 아니라 중원 전역이 군벌의 할 것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대규모 수탈과 노획을 감행하였고 공을 세우지 않은 자도 토지를 빼앗고 부자들은 반신역당으로 몰아 참수한 후 재산을 몰수하여 천도와 성축에 필요한 자원을 빠르게 충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성은 대부분 토성으로 현대의 콘크리트 구조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흙을 쌓아 만들기에 속도가 빠르고 인력이 집중되면 수개월 내에도 웅장한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 시대에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5m가 넘는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며 동탁처럼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자라면 그 공사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결국 동탁은 미오라는 이름의 성을 통해 천하를 장악할 수도, 실패하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천하 패권 구상을 드러냈고 그것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스스로를 황제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그의 야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은 곧 주변 제후와 조정, 그리고 백성들의 분노를 초래하는 뿌리 깊은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탁의 폭정은 단순한 정치적 전행이나 사리사욕의 집행을 넘어선 극단적이고 병적인 수준의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술자리를 베풀고 연회를 열 때마다 죄인이라 지목된 사람을 끌고 와 공개 처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의 혀를 자르고 사지를 하나하나 베어내며 눈을 도려낸 뒤 죽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람을 산채로 솥에 넣고 삶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만행은 단지 정권 유지를 위한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만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일부 사서에서는 동탁이 심각한 정서 불안을 앓고 있었거나 지속적인 신경쇠약 상태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분석에서는 동탁이 보인 반복적이고 과도한 고문, 잔혹한 처형 방식이 단순한 권력 과시를 넘어선 병적 충동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자신과 함께 반란 진압에 나섰던 장원이 있습니다. 동탁은 장원이 원술과 내통했다는 조작된 죄를 뒤집어 씌운 뒤 조정에서 직접 그를 주먹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극에 달했다 한들 조정 대신을 황제 앞에서 직접 때려 죽이는 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운 폭거였습니다. 그로 인해 조정 내부는 더욱 공포에 질렸고 사람들은 조금의 잘못도 숨기려 했으며 서로를 무고하여 살기 위해 상대를 희생시키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억울하게 죽은 이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쌓였고 동탁 정권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후대의 학자 황희백은 저서에서 동탁의 이러한 사디즘적 행동이 단순한 잔혹성을 넘어선 경고의 수단, 곧 자신의 정적들과 대신들에게 내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 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오히려 공포의 폭풍을 키워 민심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동탁은 권력욕이 얼마나 지배했는지 마침내 헌제로부터 상국이라는 초월적 관직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상국이란 관직은 후한 시대에서 거의 전무했던 직위였으며 단순한 삼공 중 하나의 직위가 아니라 황제의 보좌자를 넘어선 실질적 최고 통치자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상국이 된 그는 심지어 황제 곁에서도 무장을 한 채 검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특권까지 보장받았고 그 이후 조정에서는 동탁을 거스를 자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조차 그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황제조차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권력을 장악한 동탁은 여느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제에 대한 통제 욕망은 그의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오랜 화폐였던 오수전을 녹여 새로운 동전을 주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동탁화폐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된 재정적 참사였습니다. 새롭게 주조된 화폐는 이전 화폐보다 작고 가볍게 만들려는 시도였으나 주조 기술의 한계와 부패로 인해 대부분이 불량품이었고 크기와 무게가 제각각이었으며 심지어는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모양조차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돈으로서의 가치와 신뢰를 상실한 이 동전은 곧바로 유통시장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했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유랑민과 전쟁, 행정부패로 피폐해진 후한 경제의 결정타가 되었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는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조차 화폐의 단위 변경이나 재설계는 수십 년 단위로 검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 위에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탁은 단 몇 달 만에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이 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결국 동탁의 정치는 권력을 정점에서 밀어붙이는 광기의 체제였으며 그의 폭정과 경제적 무지는 후한 왕조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수준의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 무자비한 독재는 결국 누군가의 칼에 쓰러지는 최후를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한 시대를 쥐락펴락하던 동탁의 위세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으나 폭정의 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권력을 움켜쥔 지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주변의 인물들은 점차 그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에게 배신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동탁의 말년은 의심과 불신 그리고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벌어지는 무고와 숙청 속에서 조정의 신하들은 숨조차 쉬기 어려웠으며 동탁 스스로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왕유는 마음속으로 동탁의 폭정을 끊어낼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유는 여러 신하들과 함께 비밀리에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열쇠는 다름 아닌 동탁의 최측근이자 양아들이었던 여포였습니다. 여포는 동탁에게 입양된 이후 줄곧 그의 호위 역할을 맡아 미호성의 한문을 지켰고 수많은 전장에서 동탁을 보필하며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결코 메워지지 않는 깊은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과거 동탁은 분노한 나머지 창을 던져 여포를 죽일 뻔한 적이 있었고 여포는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포가 동탁의 시비와 밀통한 사실이 발각되자 동탁은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여포를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여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증오를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왕유는 여포가 품고 있는 분노를 간파하고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합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왕유는 친근함을 무기로 여포의 신뢰를 얻었고 어느 날 여포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갈등을 털어놓자 왕유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여포에게 동탁을 제거하자고 권유하며 동탁은 내 친부도 아니고 너를 한 번도 진심으로 아껴준 적도 없는 사람이라며 여포의 마음을 흔듭니다. 처음에 여포는 혼란스러워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왕윤의 설득에 마음이 기울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와서 더욱 극적으로 재구성됩니다. 바로 여포와 동탁 사이에 초선이라는 미녀가 끼어들면서 벌어진 삼각관계라는 전설이 그것입니다. 이는 후대 연극에서 시작되어 소설 삼국지연의에 이르러 연안지계라는 이름으로 정립되었고 여포가 초선과의 사랑 때문에 동탁을 죽이게 되었다는 낭만적인 서사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초선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판단과 감정적 폭수심이 얽힌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정적인 날은 192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병세에서 회복되자 신하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미양전에 모였습니다. 동탁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여포에게 호위를 맡기고 궁궐로 향합니다. 이 기회를 노리던 여포는 미리 기도의 이숙과 함께 암살병을 준비해 앵문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들은 황궁의 호위병으로 위장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동탁이 앵문을 지나자마자 습격을 감행합니다. 동탁은 궁궐에 들어오자마자 왕윤을 발견하고 반가움의 인사를 건넸지만 왕윤의 표정은 냉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호위병들이 동탁을 제지했고 이숙이 먼저 칼을 들어 동탁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동탁은 조복 안에 갑옷을 착용하고 있어 첫 칼날은 팔만 베어내는 데 그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동탁은 당황한 채 여포를 불렀고 자신의 양아들이자 최측근이던 여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여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황제의 조서가 내려왔다고 하며 오히려 창을 들어 동탁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순간 동탁은 절규하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여포의 창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동탁은 피투성이가 된 채 궁궐 바닥에 쓰러졌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가까이 두었던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결말은
결국 동탁이 스스로 자초한 업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동탁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 이미 하늘과 땅은 그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사 삼국지와 후한서 등 여러 사료에 따르면 동탁의 최후를 예고하는 수많은 징조가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공포와 저항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음을 반영하는 상징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천리초 11복이라는 풍문입니다. 이는 온 천지에 돋아난 풀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동탁의 이름을 한자 파자하여 만든 말장난입니다. 천리초는 천리, 풀초 세 글자를 합쳐 동자를, 11복은 11 점개복자를 합쳐 탁자를 나타냅니다. 즉, 동탁이라는 이름을 해체하여 만든 암시적 표현이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입에 담으며 그의 몰락을 예감하였습니다. 당대의 백성들은 이 징조가 곧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을 퍼뜨렸고 이는 곧 동탁에 대한 집단적인 반감을 은유적으로 표출한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동도라는 제목의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서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동탁이 달아난다는 뜻으로 동탁이 궁극적으로 도망치다 죽을 운명이라는 예언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동탁을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노래와 속담으로 불만과 저항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암시들은 민간에만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어떤 도사가 포라는 천의 글씨를 써서 동탁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글자는 여포의 성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도사는 이를 통해 여포를 경계하라는 조언을 하려 했던 것이지만 동탁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동탁이 가장 가까이 두고 신뢰했던 인물에게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하늘의 경고를 스스로 무시해버린 셈이었습니다. 동탁이 죽던 날에도 불길한 징조는 계속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입궁하던 도중 말이 갑자기 날뛰며 옷을 더럽히는가 하면 궁궐 북객문 앞에서는 말이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서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신이 분노하여 길을 막은 것이며 대지조차 동탁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런 징조들에도 불구하고 동탁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그날이 자신의 최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장면들을 더욱 극적으로 각색합니다. 왕윤의 계략에 따라 여포와 이숙은 동탁을 깨어내어 궁궐로 이끌었고 동탁이 느낀 모든 불길한 징조에 대해 이숙은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수레바퀴가 부서진 것조차 삼국께서 천자가 되시어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하늘의 계시라며 속삭였고 동탁은 그 말을 믿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동탁의 시신은 평온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잣거리에 내걸린 그의 시체는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통통하게 살찐 폭부에는 누군가가 심지를 꽂고 불을 질러 배가 며칠 동안이나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시신은 여러 날 동안 조롱과 능욕을 당한 뒤 결국 파괴되었고 장안에서 여포가 도주할 때에는 동탁의 머리를 챙겨 달아났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여포는 이 수급을 원술에게 바치기 위해 가져갔다고 하며 한때의 주군이었던 자의 머리를 외교 선물로 이용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후일 영웅기에서는 동탁의 유해를 장사하려 했던 이각 등이 무덤을 세웠다고 전하지만 이 무덤은 세워지는 촉촉 3차례나 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남은 뼈조각조차도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이는 동탁이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 인물이라는 상징으로 읽힙니다. 물론 이런 기록은 문학적 상징이나 후대의 창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탁의 일가 역시 참혹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의 동생 동민과 조카 동왕 등 가까운 친족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심지어 나이가 90에 달하던 그의 어머니 지양군마저도 목숨을 구걸했지만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동탁이라는 한 인간의 몰락이 단지 개인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그의 피부치들마저 모두 삼켜버린 무자비한 숙청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동탁 모살 사건은 훗날 북위 시대에도 참고 사례로 활용됩니다. 북위의 황제효장제는 이 사건을 연구한 끝에 정권을 장악한 권신 이주영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그 구체적 실행에 있어 동탁과 여포의 관계, 왕윤의 계략 등을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동탁의 죽음이 단지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을 준 역사적 사례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처럼 동탁은 생전에도 지극히 극단적인 인물이었으며 죽어서도 전설과 조롱, 경고와 모방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폭정은 그의 최후와 사후의 굴욕으로 되돌아왔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악인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하면 제왕이 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유한 귀족으로 살아남을 줄 알았던 사내는 결국 하늘의 뜻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호성을 완성하기도 전에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삼국지연의를 지필한 명대의 문인 모종강은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남겼습니다. 폐업에 성공하면 제왕이 되고 실패해도 부자는 되리라 여겼지만 하늘은 그를 용서치 않았고 미호성이 완성되자마자 그는 멸망했다. 동탁은 후한의 마지막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이미 조정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군벌들이 특세하는 분위기였으나
그럼에도 후한 조정은 어느 정도 행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탁이 권력을 잡고 전횡을 일삼은 이후로는 조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중국 전토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폭정과 폭력 정치가 남긴 상처는 단지 동시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과 노숙의 천하삼분지계 속에서도 동탁은 명백히 후한 멸망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며 원소는 헌제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며 황실 외척 유를 새 황제로 옹립하려 했고 원술은 스스로 제위를 선포했으며 유언은 도교 교리를 빌미로 중앙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유표마저도 겉으로는 충절을 말하면서 황제와 같은 폭식과 예를 갖추었다고 하니 당시 중국에서 후한 황실을 실제로 존중하는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혼란은 결국 동탁의 사후에도 계속되어 이각과 곽사의 난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위진 남북조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내전과 분열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동탁은 권력을 획득하는 능력에는 매우 능했으나 국가 운영이나 윤리적 통치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던 인물입니다. 정사와 연의를 막론하고 동탁은 조직 폭력 배식 권력 행사와 잔혹한 통치만으로 일관한 전형적인 폭군으로 묘사됩니다. 손권이나 유비, 심지어 원소처럼 자신만의 이상이나 정치적 기치를 세우려 했던 인물들과 달리 동탁은 그 어떤 정치적 철학도 없이 단순한 무력과 공포로 정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삼국지 초반부를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양자였던 여포에게 배신당해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 그리고 그 배경에 여인을 둘러싼 개인적 갈등이 있었던 점은 그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실제로 후대 역사와 문학에서 동탁은 부하에게 배신당한 폭군의 전형이 되었으며 마치 동양의 카이사르처럼 자신의 가까운 자에게 살해당한 군주의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사적으로 보자면 동탁은 북방 변방 출신으로 한때는 강족을 평정하고 변경을 안정시킨 무장이었습니다. 궁술에 능했고 완력이 뛰어나 싸움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정작 황건적이나 변장, 한수를 상대할 때는 전술적 역량에서 부족한 면모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전장에서 지휘하는 능력보다는 병력을 조직하고 유지하며 요새를 축성하고 병참을 유지하는 군사행정 능력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미호성을 비롯해 자신만의 세력 기반을 쌓아 올린 점에서 보자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정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대부분 군벌들이 군사 유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약탈과 도살을 일삼던 현실 속에서 동탁은 비교적 안정적인 군정 운영 능력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동탁이 단순한 학살자이자 무능한 장군이었다면 낙양 입성 이후 수년에 걸쳐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통치자로서 비록 도덕적이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인 정세 파악과 사람을 매수하고 움직이는 데에는 상당한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동탁이 손견만큼은 특별히 경계하고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조조나 원소, 원술 등은 무시하고 얕보았으나 손견에 대해서는 젊고 결단력이 있으며 사람을 기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고 그를 유일하게 자신과 맞설 수 있는 적수로 여겼습니다. 동탁은 손견이야말로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통찰을 함께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고 이는 단지 반감을 넘어 일종의 인정이 담긴 평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동탁은 권력을 잡기 위한 야심과 폭압적인 통치로 잠시 천하를 움켜쥐었지만 그것을 유지할 도덕적 정당성도 정치적 지속 가능성도 갖추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가 만든 폭력의 피바다 속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자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비극과 악행의 상징으로 회자되었습니다. 한편 동탁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중국사에서 정치적 위상만 놓고 보자면 동탁과 거의 비슷한 궤적을 밟은 인물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북위의 강력한 군벌 이주영입니다. 이주영은 황제의 외척이라는 정치적 입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쥐었고 수도 장안에서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했던 점에서 분명 동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주영은 단순히 권력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군령과 군정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그는 정통적인 의미에서 종합적 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로 동탁처럼 전술적 실책과 자폭성 정치만 반복한 인물과는 차별성이 뚜렷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포지션은 비슷해 보이지만 군사적 역량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이주영을 동탁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탁과 유사한 유형의 인물은 역사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서양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로마 제국 후기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사에서 항우처럼 직접 전장을 누비며 제국을 일으킨 인물이라면 테오도시우스는 군사행정, 보급, 성체 건설 등의 강점을 가진 전형적인 군정가로서 동탁과 유사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전투 지휘 능력보다는 병참 유지와 장교단 장악, 지방 세력과의 정치적 연계 등에 능했고 이를 통해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시우스와 동탁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동탁은 중앙 조정에 진입한 시점부터 실권을 움켜쥐며 수도 관료들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반해 테오도시우스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관료들과 일찍부터 관계를 맺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황제로 등극할 당시에도 자신이 정통 황가가 아니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권력에 취해 폭정을 휘두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제는 그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군사력보다 정치력과 연합의 조율에 집중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테오도시우스는 정치적 출발선은 동탁과 비슷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에서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보면 동탁은 정치적 센스가 전혀 없었던 무인 출신의 폭군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논리를 누구보다 빨리 간파하고 활용할 줄 아는 전략가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사에서의 동탁은 젊은 시절 이민족과 친분을 맺고 강족과의 외교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부하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가 중앙으로 진출하면서부터 급격히 권력지향적인 인물로 변모한 것은 단순한 권력욕 때문이라기보다 당시 후한 말기의 불안정한 권력 구조와 맞물린 현실적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종종 동탁을 단순히 탐욕스럽고 무식한 돼지 이미지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조보다 먼저 황제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한 조조의 선배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동탁은 한 왕조의 황제를 이용하여 중앙 권력을 장악했고 이를 기반으로 군벌들을 압도한 바 있습니다. 그가 단지 사리사욕에 눈이 먼 폭군이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동탁이 죽은 뒤에야 날뛰기 시작한 점을 봐도 동탁이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 장악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이후에 동탁은 명백히 무능하고 방만한 통치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조가 전국에서 인재를 불러 모아 학문과 행정을 정비하고 국가를 재건하려 했던 데 비해 동탁은 정권을 쥐자마자 학살과 약탈, 폭정으로 일관하며 국정을 문란하게 했습니다. 조조는 하우돈 같은 군사적 재능이 부족한 인물을 등용할 때에도 행정력과 정치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했지만 동탁은 갓난 아기에게도 벼슬을 줄 정도로 오로지 혈연과 사적 충성에 기반한 인사를 남발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국가의 기반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체제 운영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동탁은 물질적인 이득에만 집착하는 매우 속좁고 단견적인 통치를 일삼았던 전형적인 무단 군인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정사에 기록된 전략적 책략에서는 다소 노련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정치 감각에서는 반복해서 자멸에 가까운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낙양을 불태우고 군사기지화하여 장안으로 천도한 결정은 한나라의 수도였던 낙양이라는 정치 정문화적 상징을 스스로 훼손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전략적 후퇴로 보이기 어렵고 문민 정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물리력과 지배만을 신봉한 군인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정은 동탁에게 일시적인 군사적 우위를 안겨주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그는 백성들의 신뢰는 물론이고 사대부층의 지지도 얻지 못했으며 민심과 권력을 동시에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곧 동탁의 폭정과 몰락을 예고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동탁에 대한 재평가의 목소리도 일부 존재합니다. 주류 역사관에 대한 반발 혹은 음모론적 해석의 일환으로 동탁을 억울한 충신으로 미화하거나 개혁자로 추앙하는 주장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동탁이 정권을 장악한 후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도 전에 반대파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조조와 같은 정적들과 후대 나관 중에 삼국지연이가 역사적 책임을 동탁 한 사람에게 몰아세운 결과 억울하게 악인으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며 실제로는 동탁이 생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한과 분노를 산 인물이었다는 정사 기록이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사에는 동탁이 스스로 화폐를 남발해 경제를 파탄시키고 황제를 협박하고 조정을 장악했으며 죄 없는 백성들과 부하들을 수없이 학살한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수전을 녹여 만든 질 낮은 주화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시장을 교란시킨 결과 한나라 말기의 경제 질서는 거의 회복 불능에 이를 정도로 파탄났습니다. 단순한 폭군을 넘어 동탁은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황제를 이용해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가 진류왕 유협을 옹립한 것도 단순히 제국의 정통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다루기 쉬운 꼭두각시를 내세워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는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동진에서 안제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유유의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무엇보다 동탁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폭력 성향을 지닌 인물로 도덕적 기준이나 타인의 비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정의 대상이 항상 강한 이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이나 권력 없는 부하들에게는 무자비하게 폭군으로 군림했던 반면
황보숭이나 노식처럼 명망 높고 상징성 있는 인물들에게는 생전 해코지를 하지 못했고 순위조차 죽이지 못했으며 왕윤이나 채용, 사마랑처럼 명사로 평가받던 인물들에게는 다소 회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면은 동탁이 단순한 광인이 아니라 당시 명사사회의 여론과 권위에 민감했던 강약 약강적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사대부 명사층의 여론이 실제로 동탁의 통치에 일정한 제약을 주었고 동탁 또한 이를 감지하고 행동에 신중을 기했던 정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혹성과 독단적인 통치 방식은 결코 재평가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동탁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요새를 짓고 정적을 억지로 죽이고 여론을 무시한 채 문란한 폭정을 일삼았으며 끝내 그 모든 악행이 민심과 정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탁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실패한 장수로 보거나 정권 유지에는 능했지만 정치적 시야가 좁았던 군인으로 정리하기엔 그가 저지른 행위는 너무나도 극단적이었고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동탁은 권력을 쥐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능숙했으나 그 권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며 통치해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군벌의 전형이었습니다. 동탁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력으로 정권을 쥐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지배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무력을 앞세운 독재가 일시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민심과 이념, 정치적 정당성 없이 이어질 경우 그 끝은 필연적으로 몰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탁의 삶과 죽음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